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생 방송으로 오늘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인사부터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생 방송 EBS 12월 입시 설명회 진행을 맡은 김범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참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곳 입시 설명회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이 2018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 또 궁금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주셨고 또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라고 믿는데, 오늘 저희 EBS가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2018학년도 대학 입시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럼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입시 전략은 무엇인지를 1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 다들 표정들이 좀 수능 만점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EBS를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EBS 수험생 여러분들이 과연 2018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 봤거든요.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3 선배들이 수능 치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차례다 하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애들 다 공부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대학교들 이런 거 막 수시 원서 이런 거 막 선배님들 막 붙은 거 보면 대학교 진짜 어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되고, 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많이 네, 그래요. 내 성적에 어떤 대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어떤 대학교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는지 아직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흥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해서 좀 약간 스펙이 너저분하게 많이 있어서 그게 좀 갈 때 불이익이 될까 고민이에요. 내신은 이제 열심히 하는 만큼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모의고사 때 이게 등급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려면 최저 등급 맞춰야 되는데 최저 등급에 못 맞출까 봐 걱정이 돼요. 네,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 아마 이 화면 속에 나오는 학생들 이외에도 더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씩 해결해 볼까 합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금수 선생님 나오고 계시는데 박수로 좀 맞아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금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서 나오시고요. 네. 자, 2018학년도 대학 입시 많이 좀 바뀌게 되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하신다면 내년에 가실 대학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그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내가 5월 1등급이에요. 5월 1등급인데 2018학년도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지원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는데 내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폐지가 돼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논술을 준비를 아주 잘해서 논술 전형으로 고려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이제, 그죠? 없습니다. 내년에 고려대학교는 논술이 폐지가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연대, 고대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홈페이지에 꼭 방문해서 내년에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교 홈페이지를 이제 방문을 하시면 거기에 입시 요강도 있지만 한 3년 동안의 입시 결과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선배들은 합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018학년도는 2017학년도하고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학생부 중심 전형이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 영역이 절대 평가로 전환이 되죠.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의 인원이 소폭, 축소가 되는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볼 텐데요. 학생부 중심 전형의 확대라는 말씀은 학생부 중심의 전형은 두 가지가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근데 수시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은 11,000명 정도가 늘어나요. 그 얘기는 수시에 늘어나는 인원 자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것이냐 고민이시죠, 그죠? 그럼 그것의 잣대는 뭐가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잣대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학년 지금 겨울방학인데 자기소개서를 쓴 다음에 그 그죠? 만약에 1번이 1000자 쓰는 거잖아요. 한 600-700자 정도가 양이 나온다. 그렇게 하고 주변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질도 괜찮다. 그렇다라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선생님이 또 안 계실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 그 EBS에 진학 상담실을 찾으시면 돼요. 진학 상담실에는 38분, 저하고 또 이 다음에 진행을 하실 윤윤구 선생님 해서 38분의 입시위원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15시간 내에 답장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용해서 뭐 방향도 좀 제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 준비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되겠죠? 교과를 준비할 건지 아니면 논술을 준비할 것인지 적성 검사를 준비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 수시가 경쟁률을 살펴보면요 22대 1 정도가 돼요. 22대 1이 어떻습니까? 22명 중에 1명만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21명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제발 나는 어떤 전형으로 준비하겠다는 각오가 섰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상태를 봐서 어떤 전형으로 가지가 아니라 오늘 확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고요. 또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그 지방의 국립대지만 부산대 같은 경우는요. 수학교육학과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2.17 등급이 평균 등급의 합격자가.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1.63 등급입니다. 그럴 정도로 종합 전형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내신은 기본으로 따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전남대 수의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교과보다는 종합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합격을 하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준비를 충분하게 해둬야 되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것 같으면 자기소개서 있죠. 지금 문제가 다 발표되지 않았나요? 공통문항 다 발표돼 있잖아요. 1, 2, 3번. 그걸 붙여놓고 앉을 때마다 한 번씩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저걸 어떻게 채우지? 그런 이제 방향이 쓰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상 앞에다가 좀 자기소개서를 붙여놓으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2018학년도 대학 입시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말씀 중에 두 번째죠, 그죠? 영어 영역이 절대 평가로 전환된다. 그럼 뭐 영어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진다 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과연 영향력이 거의 없을까요? 물론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감점제예요. 그래서 별로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에 갈 학생들이라면 영어는 거의 1등급일 겁니다. 왜? 9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연대나 이대, 숙대 이런 데는 텀이 커요. 이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 250점이면 2등급은 240점이에요. 그렇다라면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것도 카더라 통신에 휘말릴 일이 아니고요. 내가 갈 대학은 어떤 식으로 영어를 반영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보면은 그 수능의 실채점을 2017학년도 실채점을 보니까 한 7% 정도가 9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 정도가 80점 이상 38% 정도가 7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거의 한 등급 정도씩 당겨진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쉬워진다라는 얘기죠. 내년에 더 쉬워지면 더 좋아요. 그렇다면 영어 실력이 조금 딸리는 학생들도 준비만 좀 탄탄하게 한다면 2등급 정도 맞을 수 있잖아요. 80점 이상. 그럼 2등급을 맞았는데 나는 2개 합 4를 맞춰야 돼.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에서 하나만 2등급 맞추면 되는 거죠. 그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길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대학마다 어떻습니까? 그 반영 비율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우리 EBSI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입시 정보 탭을 치시면요, 그 안에 대학별 입시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죠. 논술 위주의 전형이 인원이 좀 축소가 됐다, 이런 건데, 그래도 13,000명 정도는 뽑습니다. 1,700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31개 대학에서 실시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최상위권 그러면 15개 대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5개 대학 이외에도 16개 대학이 더 논술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또 12개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해요. 내가 수능 최저가 좀 딸리더라도 논술 준비만 착실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학생은 내신 성적이 5.29 등급이었어요. 자연계인데 어떻게 써요? 교과 전형을 써야 되나, 종합을 써야 되나, 거의 불가능한 상태겠죠.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의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봤더니 국어가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5등급, 과탐이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영어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름 자연계에서는 수학하고 과탐을 잘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국어 2개를 가지고 하니까 4.5등급이 됐어요. 그 당시에 세종대학은 2개 합 6이었습니다. 충분히 수능 최저를 맞췄죠. 맞춘 상태에서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를 충분하게 풀어봤어요. 합격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내신이 좀 딸린다고 해서 접을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점을 발휘하는데 인문계는 특히 내가 국어나 사회 쪽을 잘 하는지, 자연계는 수학이나 과탐 쪽이 내가 강한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많이 높거든요. 그런 대학을 쓸 것인지 아니면 최저가 없는 논술을 쓸 것인지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금수 선생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들으시고 또 적고 계시는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금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EBS에서 1대1로 진학 상담을 해드립니다. EBSI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EBSI에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8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EBSI에서 EBS 진학 상담실을 통해서 1대1로 진학 상담을 해드리니까 중요한 거는 무료라는 겁니다. 돈 안 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계속해서 좀 설명을 더 부탁드릴까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시는 뭐 3,000가지가 넘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3,000가지가 왜 넘어요? 그거 분석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죠? 왜 3,000가지일까? 우유면 그냥 우유면 되는데 매일우유, 서울우유, 건국우유, 연세우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조합을 하다 보니까 3,000가지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카더라 통신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학생부 교과를 할 건지, 종합을 할 건지, 논술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적성검사를 준비할 건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3,000가지 이런 데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가장 인원을 많이 뽑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의 국립대 또 수도권까지 합하면 제일 끝판왕, 제일 인원이 많은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 15개 대학을 뽑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6.8%밖에 안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몇 퍼센트냐면 42.4%입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싶어 해요.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겠죠. 근데 내가 수도권이나 지방 국립대를 원한다. 그렇다라면 교과 준비를 충분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교과가 많으니까 교과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별로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교과 전형의 특징 자체는요, 경쟁률이 좀 낮아요. 왜 그럴까요? 예년에 합격 성적이 발표가 되겠죠. 그럼 그 근처의 학생들만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1.7등급이 합격을 했는데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진 않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은 거죠. 그리고 뭐랄까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은 6개 다 합격을 합니다. 6개 다 합격을 하는데 등록은 한 군데밖에 못하죠. 그럼 5개 브랭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 5개를 이제 채워 나가는 것이 추가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요 내신 성적이 딸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어떻습니까? 연대 같은 경우 내년에 없어지지만 2015 학년도에 보면은요 25%만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75%가 허수 지원이죠. 그렇죠? 또 주요 대학들 나오죠. 여기 나오네, 그죠? 중앙대도 52, 인하대도 51이니까 반 정도밖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거예요. 내년에 혹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더라도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것이, 나는 과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신이 좋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쓰시라는 부탁을 제가 간절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 요소 중에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죠, 그죠?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면 뭐 어머님들은 많이 못 보셨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많이 봤죠. 매년 한 번씩은 봤을 테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우리가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 그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학생부예요.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아니에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뭔가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 팩트를 풀어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좀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긴 10가지가 있죠. 뭐 처음에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어떻게 보면 성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및 인증 취득사항이 있고 진로 희망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 7번째는 가장 중요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들어있죠. 거기 뭐 자동, 봉신에서 4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있고, 또 8번째는 내신 성적이 들어있죠.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그 속에서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9번째가 독서 활동이 있고, 마지막 10번째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7번째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 봉신 그러는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나누죠. 자율활동은 학생의 뭐 임원을 했거나 학급에서 또 활동한 내용들, 리더십을 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 2번에서의 그 거리입니다. 거리, 거기가, 그죠? 그걸 이제 써야 되는 그 거리가 되는데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동아리 활동도.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내가 만약에 국어 국문과를 가고 싶어. 그럼 교내 봉사활동은 뭘 하는 게 좋겠어요?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내가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어.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좋습니까? 좀 어려운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의 수학을 가르쳐보는 것이 방향성이 맞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전공 적합성에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뭐 진로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8번째죠.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학교 생활 기록부 중에서 내신 성적이 들어있는 것이죠.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 등급을 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의 추이를 보는 거죠. 성적이 향상되고 있군, 잘하고 있네, 이런 정성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탐구 활동을 했다든지 조별 활동을 했다든지, 그죠? 또 수행 평가 이런 데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면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는 부분이죠. 써주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많이 모자란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질문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왜? 입학처장님들이 지금 다니시면서 세특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셔요. 또 한 선생님만 써주시는 것보다는 여러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그런 평가를 했다, 상당히 파워풀해지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10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누가 적습니까? 담임선생님께서 적어주시죠. 담임선생님과의 소통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임선생님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나의 그 훌륭한 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거든요. 좀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상담도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내 특성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추천서가 없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 대학에서는 사실상 이 10번 항목이 추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2018학년도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에 대한 전략을 또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히 학생 생활기록부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고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이시면서 특히 어떤 어머님은 옆에 있는 따님 한번 치시면서 그거 봐, 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아이가 열심히들 듣고 계시는데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특별히 꼭 이건 내가 말씀 전해드려야 되겠다 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온 김에 팁을 몇 개 드리고 가려고요. 괜찮습니까? 그냥 내려갈까요, 그냥? 아니에요? 해주세요,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고요.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되게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내신 준비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되게 준비해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수능 최저 학력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문계는 2개 합 4 정도, 자연계는 2개 합 5 정도. 이 정도만 맞춰놓으면요 수시에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쓸 데가 별로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수시에 올인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시 그러면 73.7%가 수시에서 뽑는데 그러니까 정시에는 얼마 안 남아.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에서 84.9%를 뽑습니다. 그럼 정시에 인원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시립대라든지 외대라든지 그죠? 건대 또 숙명여대, 홍익대 이런 데는 어찌 보면은 60%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수시에서 다 못 뽑아요. 2월 되는 인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의 45%가 남아 있는 거거든. 근데 왜 올인을 해요? 올인하다 보니까는 내신은 괜찮은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이번 12월 7일 날도 울음바다가 많이 됐죠. 3학년 교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정시도 아예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갈 대학은 73.7%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갈 대학을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갈 때 60%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시에서 우리가 꼭 2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점수가 나와서 그걸 다 더해가지고 막 나열을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배치표. 배치표에 여러분들 인생 맡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치표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전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더한 거예요. 25%씩 반영을 한 거거든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얘기인데 성덕성과 김정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어때요? 표준 점수가 506점씩 똑같죠? 현재는 똑같아요. 근데 성덕선은 자연계 학생이고 김정환은 인문계 학생입니다. 근데 김정환이 자연계로 지금 교차 지원을 하는 판이에요. 일단 반영 비율을 적용시켜 볼게요. 20대, 30대, 30대 20으로 반영 비율을 했어요. 저 20은 뭐냐면 성덕선의 20%는 124 곱하기 0.2 곱하기 4. 그만두죠. 뭐 수학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반영 비율을 적용해 보면 성덕선이가 476이고요. 김정환이 484예요. 그럼 여기까지면 어때요? 분명히 김정환 학생이 8점이 높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직까지 성덕선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가산점이 남아있습니다. 가산점이 수학, 가형, 이제 B인데 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10%고요. 과학, 탐구 5%의 가산점을 준다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성덕선 학생이 135.6인데 10%면 얼마예요? 13.56점이죠. 얘 점수는 어떻게 돼요? 149.16이 되는 거예요. 과학 탐구도 113.6인데 10%면 11.36이겠죠? 그런 상태인데 반이니까 얼마입니까? 5.68이 되죠. 119.28이 돼요. 그래서 성덕선 학생을 쫙 더하면 어떻습니까? 495.24가 되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성덕선 학생이 11점 정도죠. 11.24점이 앞서는 거예요. 인문계에서 자연계 우리가 교차 지원을 할 때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한 12점 정도는 남겨놓고 지원을 해야 돼요. 손해지만. 왜? 나와 대결할 학생들은 가산점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계산한 다음에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년 얘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2외국어나 한문을 사탐 한 과목 대신에 써주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탐구 한 과목이 무너질 때가 있겠죠. 그죠? 탐구 2과목인데 하나를 아주 못 봤어. 그러면 그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이쿠 주저앉지 않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짧게 얘기를 했지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뒷받침이 돼서 준비를 한다면 내년에 2018 학년도는 승리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금수 선생님께서 먼저 여러분께 좀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예, 다행이십니다.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태가 어떤지 이를 위한 또 전략이 중요한데 오늘 그러한 것들을 오늘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1대1 진학 상담을 위해서는 EBS I 홈페이지를 역시 참조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학생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만나보시죠.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연극 대회나 뭐 팝송 대회나 경시 대회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타 지역이나 아니면 또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해서 제가 생기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1학년 때는 잘못된 정보 아니면 혹은 제가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해서 무작정 비교과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걱정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걸 잘 살려낼 수 있는 전형을 잘 써야 할 텐데 전형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이 부분도 참 걱정입니다. 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해야 그런 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비교과 활동에서 어떤 게 진로랑 연관되어야 이제 제대로 이제 입증이 되는 건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이러한 고민들, 이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 옆에 윤구 선생님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 겨울방학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예비 고3생들 이번 겨울방학 혹시 그 학생부 기록하기 좀 늦은 건 아닌지 그런 고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히 안 늦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민의 수라 윤은구 선생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요.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별명이 자소설 대마왕입니다. 선생님과 자소서 상담이 끝난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훌륭한 학생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고 갑니다. 올해도 선생님이 자소서를 손댄 모든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100%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신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MC가 질문한 내용은요 조금 틀렸습니다. 뭘까요? 학생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의 개념이 벌써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언론이 자꾸 포인트를 놓칩니다. 이미 패러다임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정시를 말하고요 1등급 받아야 된다, 만점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과합니다. 물론 최상위권 학생은 그래야 합니다. 1등급 학생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만점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수능 최저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학생들은 무조건 수시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시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부입니다. 사교육업체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내 주장입니다. 그 자기의 주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학생부의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생부를 보완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상관관계를 정말 잘 설명한 말입니다. 학생부는 소재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그 학생부를 소재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부의 분량을 많이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전공과 관련돼서 확실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은요, 여러분들의 입시에 대한 고민들을 매우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그 변화가 긍정적이라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잠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성실했나요? 정말 마음에 들었나요? 그렇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3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써서 입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의 90% 정도가 웁니다. 왜 울까요? 선생님, 제가 이때까지 학교 생활을 뭘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쓸 게 없네요. 엉엉엉 하고 옵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고등학교의 생활 가운데서 1학년 때와 2학년 때와 다른 지금 순간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계기는요, 이번 겨울방학이 딱 좋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방과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방과후를 들은 것 때문에 내 삶이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걸 주장하십시오. 그게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됩니다.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변화의 계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도 좋습니다. 윤용구 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계기를 만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2학년들은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넌 내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학생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이 정말 학생부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학생부는 2월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축적을 하고 그 내용을 2월 달에 생기부에 입력하는 겁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들은 3학년이 됩니다. 사실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예비 3학년입니다. 이미 3학년입니다. 근데 3학년이 되면 담임 선생님도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이 부분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 준비된 학생인지를 확인하는 건 1학년, 2학년 때까지의 학생부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2학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자소서를 들고 울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의 질문들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소설 대마왕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질문입니다. 자연계입니다. 선생님, 전 수학을 너무 못해요. 입시를 포기해야 될까요?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학생들이 있군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수시에 6번의 기회가 있고요, 정시에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9번의 기회입니다. 그것도 경험이고요, 그것도 능력이 됩니다. 수학을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많이 만납니다. 인문계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자연계 학생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왜 수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교직생활 18년째인데요 18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선생님, 전 원래 수학을 못합니다. 다 웃고 있죠. 자기도 그렇거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수학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재학원까지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놀랍게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이 확 어려워집니다. 하기 싫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뒷짐집니다. 아, 수학은 원래 어렵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원래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자신의 게으름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원래라는 단어,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은 나는 이제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학생일 뿐입니다. 선생님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많은 시간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5만 국리를 다 해봅니다. 수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학원을 다닙니다. 수학학원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25만 원을 잡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잡으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4, 5, 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2,400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효율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2,000만 원을 2,400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지금의 수학 성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2부에서는 수학 교주님이 계십니다. 2부에서 심주석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고요.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너무 힘들어서요. 나는 정말 입시를 포기하겠어. 난 삶을 포기할 거야. 이런 학생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자연계라면 수리나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리나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권 대학은요, 대체로 수리가형과 과탐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의 중하위권 학과의 일부는요, 수리나형과 과탐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중하위권에 있는 학교들은요, 수리나형과 과탐도 아니고요, 수리나형과 사탐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학과들은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학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수시에서는 수학 성적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연계를 생각한다면 수리 논술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술은 접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러니 내가 수학과 관련된 학과를 진학할 것이 아니라면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과를 간 학생들도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학생은 대체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수학은 정말 싫어하는데 과학은 너무 좋아. 근데 어떡하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잠깐 접으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여러분들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은 못하고 수학은 싫다. 과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드십시오. 그래서 이 과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과학에서 내가 펼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번 겨울방학 때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독서입니다. 독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독서 책 읽으라 그러면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덮으세요. 미안합니다. 덮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학생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여러분들의 독서 계획을 쭉 세워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세우십시오. 가면 갈수록 책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과학 탐구를 너무나 좋아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은 탐구 보고서를 만드십시오. 매우 심화된 탐구 보고서를 만드시고요, 개학하면 제출해서 담당 선생님에게 입력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의문점일 겁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탐구 보고서 이런 거 학생부에 안 넣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명심하십시오. 학교가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대학은 여러분을 뽑지 않습니다.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에 머물러 있는 학생이 아니라 그 교육 환경을 뛰어넘는 학생들을 요구합니다. 교육적 환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방점을 찍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탐구보고서 입력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으신 겁니다. 왜요? 난 대학 갈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학교에서 오로지 나만 이 스펙을 가지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심화된 내용을, 탐구보고서를 담당 선생님한테 제출하시고요, 담당 선생님이 그 내용을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적을 수 있도록 설득하십시오. 설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정이고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이고요,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입니다. 대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합니다. 정말이요. 매우 친절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수학을 못하지만 과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을 따로 뽑기를 원합니다. 과학 리더 전형 같은 형태입니다. 대학마다 명칭도 다르고 의미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말이 그냥 쟤는 그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A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학교 내신은 4.09입니다. 4등급. 심지어 모의고사 성적은 수학 5등급입니다. 자연계 수학 5등급, 내신 4등급 갈 대학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정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정말 공부를 못하긴 하지만 너같이 성실한 학생은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학생부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뭘 할까요? 이 학생은 화학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기어이 숙명여대에 갔습니다. 숙명 과학 리더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가능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말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이죠. 아슬아슬합니다. 선생님, 전 3등급인데요. 인서울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인서울 많은 학부모님들이 원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서울의 기준을 이제 어느 정도의 대학까지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이 인서울의 기준, 그리고 그것이 일반고냐, 자율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혹은 인문계냐 아니면 자연계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대체로 3등급이면 인서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신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절대적인 평가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를 봐라, 너를 정확하게 인지해,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의지를 발휘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신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학교 내신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서울대 웹진 아로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9명의 학생의 자소서와 생기부와 교과 성적, 학교 프로그램을 다 올려놨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8명의 학생은 당연히 내신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학생은요, 국어 4등급입니다. 3년 동안의 내신 합 4등급입니다. 영어 3.62등급입니다. 수학 1.55등급입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왜요? 왜 이 학생은 내신 4등급을 가지고 서울대에 합격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신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 보여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신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당연히 학생부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증명하면 됩니다. 나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걸 증명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경희대학교가 올해 착한 입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입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 학교의 입시 결과를 잘 보시면 경희대학교,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가고 싶어라는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표적인 네오르네상스라고 하는 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100%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70%와 면접 30%를 뽑습니다. 1단계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학생부 등급입니다. 영어 학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부의 평균 학생부 등급은 3.1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성적이 아닙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입니다. 1등급도 있을 테니 당연히 4등급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등급 분포를 보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심지어 5등급,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학생 6등급까지 있습니다. 물리학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과의 학생부, 합격자의 학생부 내신 평균은요 2.68입니다. 물론 상당 부분 1등급, 2등급에 몰려있긴 합니다. 그러나 3, 4등급 있고요, 5등급, 6등급도 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엔 7등급까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신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리지 않아.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엄청 많긴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요, 이제 내신 3등급입니다. 그러면 제일 고민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논술입니다. 지금 학생부 전형에, 이게 우리 입시 전형에 있어서 논술은 좀 경쟁률이 부풀려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70대 1이 기본이고요, 좀 일반적인 학과는 30대 1, 40대 1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불합격한 비율이 70%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불합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 3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저를 맞추는 게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비교가 가능하겠죠.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과 없는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차이가 납니다. 기억하시고 전략을 잘 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3학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에서 후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날은 여러분들의 수능일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구 선생님, 야 시간이 좀 아쉽네요, 그렇죠? 예, 왜 자소서 대마왕인지 오늘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골든 타임. 그래서 노란색 옷 입고 온 겁니까?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얼마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새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자, 예비 수험생들은 또 다른 어떠한 고민들이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아니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고,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 아무래도 국어나 수학 쪽에서 더 보는 비중이 높아질 텐데 제가 자연계인데 이제 수학이 아무래도 4개를 치면서 어려운데 이제 더 어렵게 될까 봐 이제 수학에 대한 걱정이 좀 더 크고, 제가 모의고사랑 내신이랑 이게 등급 격차가 좀 있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를 해도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신이랑 어떻게 격차를 좁혀야 될지. 일단은 수능을 쳐야 되니까 수능은 일단 모의고사랑 많이 연계되니까 그런 모의고사 준비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문과생인데 국어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약한 건 이제 제가 비문학이 부족해가지고 비문학을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비교과랑 내신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은 이제 그만큼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제 모의고사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을 투자한 만큼 이렇게 잘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역시 이 수능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능 만점을 향해서 최저 성적을 보장하는 EBS의 대표 선생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죠. 표정들이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예배 고3 학생들 또 학부형님들의 표정들이 저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밝아질 수가 없는, 마치 아이돌 가수를 보는 듯한 그런 여러분들의 표정이신데요. 자, 이제 한 과목씩 좀 설명을 해드리는 순서를 가질까 합니다. 2018학년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그중에 역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점이죠. 그래서 영어 영역부터 저희가 좀 선생님들 모시고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주혜연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강사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2018학년도 대수능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출발선에 선 우리가 앞으로의 긴 여정 동안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주변의 어설픈 훈수라고 생각해요. 2018학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환이 되죠. 이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 여러 가지 이 주변에서 어설픈 훈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훈수 두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일단 결정했으면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절대평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절대평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문항의 수? 문항의 유형? 시간? 아니면 EBS와의 70% 연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만 달라진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이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절대평가는 쉽게 내겠다는 걸까?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2017학년도 대수능 문제를 제가 지금 예비 고3 수험생에게 주면서 실전이랑 똑같이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90점을 넘으면 내가 1등급을 줄게. 어때요? 쉽게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평가가 곧 쉬운 수능이란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 근데요, 설마 어렵게 내겠습니까? 절대평가 첫 텐데요. 절대평가는 쉽게 하려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201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뭐라고들 이야기했었죠? 설마 어렵게 내겠어? 절대평가로 가는 마지막 시험인데, 쉬운 수능 기조라는데,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불수능이었습니다.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측 영역 바깥에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출제자조차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나타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낸다고 냈는데 왕창 틀릴 수도 있는 일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아예 어렵게 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요, 절대평가가 되면 영어가 변별력이 아예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서울대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왕창 틀려도 수학 한 문제 더 맞으면 다 커버 된다는데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론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서울대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영어를 왕창 틀리는 학생이 있을까? 그럼 결국은 모두 다 1등급을 기본으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경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아닐까? 또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과연 서울대 정시만인가?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어하는 다른 많은 대학들이요.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성균관대, 뭐 기타 등등 많은 대학들은 영어 급간의 점수 차이를 상당히 크게 두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수시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잖아요.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정말 등급 받기 어려운 과목이나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의 1등급이나 같이 최저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발상을 바꿔보면 영어가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과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뭐라 그러냐면 EBS 연계? 그거 완전 간접 연계여가지고 체감 하나도 안 되고 그거 풀어봤자 완전 시간 낭비래.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대. 그래서 제가 이거는 통계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 바로 이번 수능의 상위 오답률 7개 문항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바로 EBS 교재에서 직접 연계된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직접 연계되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요? 문항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38번 문항입니다. 문장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유형이라고 하는 유형인데 예전에는 출제될 때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뭐 however 그러나라든지 뭐 this 이것이 they 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노골적인 단서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지금 박스 안에 보이는 문장처럼 주어진 문장에는 별다른 단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어야 됐냐는 이야기냐면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얘기를 했지? 저 얘기 다음에 왜 저 얘기를 했지? 철저하게 논리관계를 잘 알고 풀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했어요. 일단은 풀고 맞았네? 해석 안 되는 거 있나? 그 다음에 문법 체크해야지. 이게 이제 1회독이고요. 2회독 할 때부터는 시간 절약한답시고 주제문 중심으로 빠르게 본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는 맞출 수가 없죠. 연계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요, EBS 연계교재에서는 1지문 2문항 장문 독해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또 이제 시중에 많이 도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장문 독해는 문제를 변형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걸 왜 공부하니? 공부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해서 풀지도 않고 넘겼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문항은 문장 삽입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짚어드린 문항,
그 문장 바로 뒷문장에 출제가 됐으니까 사실상 동일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냐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계체감 제대로 하면서 시험 봤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똑같이 제 강의를 보고 저랑 같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체감 별로 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번 수능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웠다 하느냐, 아마 이제 빈칸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클 것 같아요. 이전 기출을 보면은 네 문항 중에 네 문항 전부가 다, 네 문항 중에 두세 문항이 직접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딱 한 문항이 직접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칸 세 문항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직접 연계된 딱 한 문항 있죠? 그 한 문항이 오답률 2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많이 틀렸어요?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하도 봐가지고 특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5회독 했습니다, 6회독 했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거다, 열심히 했다라는 반증이 아니고 제대로 안 봤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5, 6회독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딱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죠. 무슨 교재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인데? 근데 답은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빈칸 문제를 보시면 앞에 this라고 하는 대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뭐였냐면 인지적 흥미의 상실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빈칸 앞에 not이 있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기억에 기대서 푼 거죠. 이거 뭔가 흥미랑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답이 흥미겠지,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그래, 볼 거면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제대로 안 보면 안 본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입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그냥 대충 제가 1회독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근차근 다시 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시 보면요 희한하게 답만 기억나고요, 자꾸만 기억에 기대서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디 가도 괜찮아요. 옆에 친구 속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보실 때에는 시간 재고 풀어보세요. 두 문장 읽고 끝나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해설지 도움 없이 필요하다면 사전 찾아가면서 정독하세요. 이때 절대로 해설지 보지 마십시오. 답도 맞추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막 몰랐던 답답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강의로 해설지로 해소를 하셔야 진짜 여러분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에서는요, 자료를 보시면 단어, 그 다음에 끊어읽기, 구문 해석, 모든 것을 다 내용 정리에다가 예상 문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 효율 대비 200% 똑똑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로는 멀리 갈 수 없고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옆에 친구들이 기출 푼다 그래서 그거 줄줄 따라가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연간커리를 잘 살펴보시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신발을 찾아서 제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단한 학력 지상주의자라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작되는 청춘의 그 첫 페이지가 눈물과 좌절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주변의 축복과 응원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의 찬란한 청춘을 위해서 1년 함께 열심히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혜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청춘에 관한 이야기 해주시는데 뭉클한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영어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영어 시험 봤는데 역시 낯선 지문
또 긴 지문이 나오면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마 EBS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절대평가로 바뀌어도 연계율이나 난이율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까 찬찬히 좀 공부를 하시면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수학 영역이 되겠습니다. 영어가 절대 영역으로 바뀌면 수학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심주석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니까 수학이 중요해질 것이다. 영어 이해에는 수학밖에 없는 거 절대 아닌데도 수학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기관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수학 절대 쉽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에 치러질 2018 대수능을 맞이하게 될 학생들, 학부모님들이지만 그 수학이 쉽게 나올 테니까 이거 어려운 거 하지 마라 라는 강의, 그런 설명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치러진 2017 대수능을 보면 불수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게 수학이 어려워져서, 국어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거 너무 애들 대학 가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수학이 절대 어려워진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모의평가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수학이 진행될 거고 대수능도 진행됩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왜 어렵다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어려운 게 맞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학 나형을 보겠습니다. 수학 나형에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대수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결과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컷 점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의평가보다도 더 쉽게 출제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수능이었다고요? 아니요. 학생들, 시험을 막상 치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느낌 안 가졌었는데요. 그러면 조금 어려워진 수학 가형 때문일까요? 이게 이과생들이 시험을 본다라는 시험인데요. 수학 가형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9월 대수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잘 보시면 한 문항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러면 이거 한 문항 어려워지는 것 같고 뭐라 그럴 거면 9월 모의평가를 보시면요, 하나 틀리면 1등급이고요, 2개 틀리면 2등급이었고요, 3문제 틀리면 3등급, 4문제 틀리면 4등급입니다. 5개 틀리면 5등급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이 되길 원하십니까? 평가원에서 이런 거 고려 안 하겠습니까? 잘 보시면 9월 달에 너무 쉬우니까 6월 달과 9월 달 수준을 고려한 대수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를 바라는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집단입니다. 나만 잘 보고 싶을 테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시험이 쉽게 나오기를 바라는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아니요. 걔네들은 난이도를 못 느낍니다. 차라리 어렵게 나와주면 얘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만세! 이럴 텐데 시험이 쉽게 나오기를 바라는 친구들은 대부분 공부가 얕은 친구들입니다. 공부를 깊게 안 들어가고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이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도록 체감이 팍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대수능에서는요, 표를 잘 보시면 기억 안 나시겠죠? 앞에 표를 잘 보시면요, 한 문항만 어려워졌는데 그 한 문항 어려워진 게 5등급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5등급조차도 그 한 문항만 어려웠지 그 한 문항 어려워져서 전체가 물들어가지고 어려워진 시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얘기에 정말 귀 기울일 이유 없는 거고, 내가 내 원칙대로 원리 원칙에 맞춰서 대수능 준비를 해나간다면 그 공부에 절대 문제 걸림돌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EBS에서 출제된 연계, 수학은 연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학, 요번에 대수능 수학 나형의 28번 문항입니다. 잘 보시면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4의 n제곱, 4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이 pn 플러스 1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수능 완성 문제를 보시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y는 루트 x 똑같고요. 거기에 주어진 직선 똑같습니다. 이 연계교재에서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 사다리꼴의 넓이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까? 느끼게 해주려고 그래프 똑같이 갖다 놨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연계교재 안에서도 이런 문제 훈련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세워서 극한식을 세우는 문제를 많이 연습합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을 볼 게 아니고 연계교재에서 수능을 위한, 우리가 연계 70% 21문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난이도 30번을 제외한 문제들은 이 연계교재 안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교재를 풀면서 우리가 다 접하는 계산 과정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계교재라는 거를 주변 말에 의해서 이 연계교재 그거 다 똑같은 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고, 저희가 실제 느끼기에는 이 연계교재만이라도 내가 잘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낸다면 수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 과정은 일단 연간 커리큘럼이라는 걸 저희 EBS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요, 마트에 가면요, 먹을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사면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시골에 가보면요, 먹을거리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간식이라는 거는 그냥 고구마 쌀만 먹는 게 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강의 시장도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그걸 가늠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좀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좀 줄여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위권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연계교재라는 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고, 그 연계교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능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 실력 점검을 위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4점 약점 공략, 그 다음에 뭐 7대 함정, N제, 만점 마무리 이런 거, 아니면 하위권이라는 거는 요즘 닥터링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완해 나가는 게 가장 좀 더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의 실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EBS 한번 믿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EBS가 수학만큼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절대 조금의 후회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EBS 저희 강사 스태진들 모두가 지금 파이팅 넘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는 곳이 인천인데요, 아침에요 하늘을 보면 이 V자 형태의 기러기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V자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요, 앞에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는 그 상승 기류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에 조금 70% 이하를 쓰더라도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먼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힘이 들어서 처진 기러기가 나오면 그 친구를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동료가 같이 따라가서 다시 V자를 만들어서 상승 기류를 주고, 그 친구가 힘을 내서 다시
원 자리에 돌아와서 그 여정을 맞출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희 EBS에서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EBS 믿고 2018 대수능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석이었습니다. 네, 심수석 선생님의 강의였습니다. 믿고 따라와 달라는 이야기, 믿으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어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의 김미성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김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와주셨는데요. 이제 영어 수학 끝났고 국어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2017 수능 국어 문제 풀어본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아주 잘하셨고요. 그 친구들은 자기 쓰담쓰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안 푼 친구들은 지금 뭡니까? 네,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집에 가시면 수능 국어 먼저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어이구 큰일 났구나. 국어 만만치 않다. 해봐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영어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국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17 수능 국어 어려웠죠? 네, 그래서 1등급 컷이 92점이었습니다. 1등급 컷이 94점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매우 어렵다는 증거거든요. 2018 수능 국어 어려울 겁니다. 네, 2017 수능 국어만큼 어렵거나 그거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오답률 상위 7개 문항이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1위 문항을 보시면요, 네, 78.9%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즉 10명 중 8명이 틀리고 2명이 맞췄다는 거죠. 네. 근데 국어 1등급 받는 거 쉽거든요. 그냥 남들이 다 맞는 문제 맞고요. 남들이 틀리는 오답률 상위 7개 문제 나 그냥 이거는 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등급 나와요. 그러면 이 오답률 상위 7개의 문제를 잘 보시면 표시되어 있는 13번 문항만 문법 문제고요. 나머지 6개 문항은 다 독서 영역, 일명 비문학이라고 하죠. 비문학 영역입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비문학 잡지 못하면 1등급 힘들겠구나. 수능 국어 비문학을 잡아야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자, 그래서 제가 비문학 문제 중에 19번 문제를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총체주의를 비판하시오 하는 문제였어요. 네, 이 문제는 오답률 4위였고요. 10명 중 4명의 친구만 정답을 골랐습니다. 지문이 어려웠고요. 정보의 양이 많았고 구성이 복잡했고 선지 보십시오. 깁니다. 읽기 싫으시죠, 학부모님들?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독서가 어려울 때 연계 교재와 강의의 덕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연계라고 하면 다들 문학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학의 체감 연계율 굉장히 높습니다. 느낌, 극락 같은 극작품 그대로 연계됐고 고전소설, 박시전 그대로 연계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연계, 체감 연계율이 높은 것은 저 말 안 하려고요. 그건 당연히 다 알 거니까. 그러니까 독서 영역도 우리 연계 교재와 강의의 도움을 좀 받자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강의 중에 포포와 쿤의 논쟁에 대해서 지문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차이점이 나오는 지문은 이렇게 봐라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19번 문제가 바로 포포라고 하는 핵심 제재가 나오는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였거든요. 포포라고 하는 핵심 제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그 구성, 그 지문의 구조가 나올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눈을 기르는 겁니다. 비판하기 문제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사람 비판할 때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비판할 때는 나랑 다르니까 이렇게 비판하게 되죠. 행동, 가치관 이런 것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비판하기 문제가 이렇게 차이점에서 나온다.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엉뚱하고 생뚱맞은 선지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에이, 선생님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아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똑같이 않다는 걸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신 공부하듯이 지문을 그대로 내용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핵심 제재, 지문을 보는 눈, 구성, 출제 요소, 그리고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 이런 걸 익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독서 지문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 지문을 잘 읽고 가는 건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독서 지문 잘 읽고 싶죠? 일단 첫 번째, 문단별로 읽으세요. 독서 지문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엔 1,500자, 1,600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2,600자. A4 한 장을 훌쩍 넘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서 문단별 내용이 한 2개, 3개 나오냐? 아니다. 문단별 핵심을 하나씩 찾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강약 독해를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불을 켜고 강하게 읽는 거 못합니다. 네. 강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과 약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 이거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모든 게 세 번째, 네 번째와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 읽기는, 독해하기는 바로 노래하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 곡 살짝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학생들은 아는 노래인데요. 손목에 롤렉스 이즈보리 길거리도 배해 우린 놀이라 하기엔 이건 범죄 돈 내리놈 계란 마이전 자, 이런 노래 알죠 여러분? 핫한 노래죠.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지코. 네. 자, 이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앞부분은 흥얼거리듯 불렀고 뒷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면 뒷부분 돈 레리럽 이 부분을 기억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독서 영역 읽을 때 강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제될 부분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측하며 읽으십시오. 독서 지문 보면요, 이거 출제되겠구나 뻔해요. 차이점 나오는 부분, 원리 과정 나오는 부분, 정보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시하셔야죠. 메모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똑똑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지문 한 번만 읽고 문제 모두 다 푸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친구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는 경우와 똑똑하게 바로 돌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강약 독해와 예측하며 읽기가 되면 똑똑하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강의실을, 이 강당을 나가실 때 이 독서 지문 잘 읽는 것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출부터 연계교재까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문법은 제가 15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동사와 피동사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법 우리 어려워하죠. 네, 개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법도 연계교재와 강의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의 중에요,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판서로 목사라고 했어요.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 확률이 89%다. 이 팁만 적용해도 우리는 충분히 15번 문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독서와 문법이 오답률 상위 7개 랭크되어 있는데 잘 연계교재와 강의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시기별로 우리 살짝 볼까요? 시기별로 보시면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능 특강,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2월까지 수능 개념을 끝낸다. 6월까지 수능 특강 끝내고 9월까지 수능 완성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은 약점 공략이나 파이널 프로포즈 활용하시고요. 마지막 연계교재 최종 점검이라고 하는 강의로 말 그대로 최종 점검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준별로요, 한번 살짝 살펴보면 상위권 친구들은 어려운 기출 지문과 문제를 좀 더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네. 그다음 중위권 친구들은 연계교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계층입니다. 연계교재 집중하세요. 하위권 친구들 수능 개념도 안 끝났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개념을 꼼꼼하고 촘촘하게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수학을 막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국어교사 왜 수학 얘기하지 할 텐데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수학에서 1등급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7개를 찍었대요. 근데 다 맞아가지고 1등급 나왔어요. 정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긍정은 믿는 만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긍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앞날 1년 동안 긍정의 힘으로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의 힘까지 얘기해 주신 김비성 선생님. 오늘 방송 시청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런 행운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어에 이어서 한국사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한국사는 김준우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아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2017 대수능에서 드디어 그 말이 많던 처음으로 필수로 지정돼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과연 문제는 어땠고 난이도는 어땠는지 이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해보고요. 2018 수능에서는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2018 대입에서 한국사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자세히 알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제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대학에서 한국사 이렇게 반영하는구나, 그거를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대수능에서 한국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걱정을 했었죠. 아이고 이거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도 평가원과 교육부의 약속대로 정말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쉬웠는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국어, 수학, 영어 어려웠죠? 네, 같이 풀어봅시다. 네, 한국사 문제입니다. 자, 한국사 9번 문제였는데요. 다음 가상에 대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양민의 군포 부담이 많다고 들었소. 이제부터 군포를 한 피씩 납부하는 가를 시행하여 양민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시오. 예, 줄어든 군포 수입은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고 어염세, 선박세 등을 국가재정으로 돌려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법이 많아? 이렇게 많이 배우나? 네, 법 나오고 있죠. 자, 수능특강 연계교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계 문제를 보면 수능특강 4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대화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여기도 2명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막 따라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축소한다네. 줄어든 군포 수입은 결작부가 선무공학부 징수 등으로 보충한다더군. 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읽어보니까 법이 하나 보이네요. 무슨 법이요? 네, 정답은 균형법이죠. 참 쉽죠? 한국사가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꿈과 희망을 주는 한국사.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연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능 보기 직전에 이 연계 최종 점검,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런 주제가 나왔다,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나왔다, 수능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균형법이 나올 것이다 얘기했고요. 수능특강 이 문제를 보여주면서 풀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예측했던 것 중에 20문제 중에 총 13문제 정도 예측을 했어요. 네, 올해는 좀 더 힘내서 20문제 다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수능을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평가원에서 올해 총 3번의 한국사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요 3번의 시험을 출제를 했는데요. 이 3번의 시험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테두리를 한번 쳐봤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출제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결과입니다. 그게 왜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출제진들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누적 비율 50% 정도로 난이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6월 모의평가를 딱 봤더니 1에서 3등급까지 누적 등급이 62.42%가 나왔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자, 62.42%가 나왔어요. 쉬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좀 더 쉽게 냈을까요?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딱 봤더니 1에서 3등급까지 63.22%가 나왔습니다. 더 늘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한 겁니다. 6월 전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여름방학 때는 해야지 해서 공부해서 더 잘 나온 거예요. 애들이 대비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수능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누적 비율 57.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18 수능에서는 한국사 난이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 풀어보고 그냥 공부하면 되겠네. 이거 공부 안 해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과연 2018 대입에서 한국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앞에서 입시에 들었듯이 입시는 수시와 정시가 있죠. 자, 수시에서 한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시험 봤니? 네, 통과. 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최저 등급입니다. 수시에 있어서 수능 최저 등급을 할 때 한국사는 최소한 몇 등급은 맞아줘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가장 높은 학교가 3등급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과 3등급, 이과 4등급 정도면 최저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진들도 3등급까지의 누적 등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정시로 넘어갑니다. 정시로 넘어가면 한국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시험 봤니? 네, 봤어요. 여러분, 정시 모집에 원서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한국사를 시험 안 보면 수능 성적표가 안 나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국어 수학 망했다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성적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최저 등급, 정시에서도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아주 특이한 독특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를 가고 싶다.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만점이에요. 근데 한국사 시간에 너무 피곤해. 깜빡해가지고 답을 체크를 못했네요. 서울교대 못 갑니다. 최저이기 때문이지. 그렇죠? 자, 이런 대학들 주의해 두시고요. 세 번째로서는 가산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 가산점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가 3등급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등급부터 만점, 3등급까지 만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만점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연고대 전부 다 3등급, 문과 3등급, 이과 4등급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문과면 3등급이면 만점이고 이과는 4등급이면 충분하겠구나. 근데 이거는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뒤에 나와 있는 요 대학들은 1등급 혹은 2등급만 만점을 주는 대학들입니다. 정시에서 0.5점, 이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과에서 상위권 학생이에요. 카이스트 정시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뭐 3등급 정도만 맞으면 되지 해서 맞았다가 감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국사는 쉽습니다. 내년에도 쉬운 기조는 이어져 가면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 적어도 연계교재는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많을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한국사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누구나 다 1등급을 맞고 대학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준원 선생님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시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특별 생방송으로 EBS 12월 입시 설명회 함께 하고 있는데요.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예.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영역 남아 있죠. 과학 탐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한종 선생님 박수로 맞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EBS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여한종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필수 과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선택 과목입니다. 너무 표정들이 진지하셔서 좀 풀어주시고요. 우리 인문계 친구들은 조금 편안하게, 우리 자연계 친구들은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능 얘기부터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2017 수능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많아졌습니다.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 인문계 친구들이 32만 2천 명 정도, 한 9% 정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자연계 친구들은 26만 정도,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학부모님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여전히 인문계가 많은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 32만 2천 명 안에는
예체능이 한 6만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보시게 될 우리 예비 고2와 예비 고3 학생들은 자연계 수험생이 많은 상태에서 입시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과학탐구의 선택 과목이 바뀌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대답을 하면 졸리지 않습니다.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이 15만 6,700명 정도, 한 60% 정도가 선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선택 과목이 중요한데요. 뭔지 혹시 학부모님 아시나요? 네, 화학 원이 아니라 지구과학 원입니다. 지구과학 원이 다크호스입니다. 14만 2천 명 정도, 한 54% 학생이 지구과학을 제2선택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화학원, 물리원 순서로 학생들이 두 과목 과학 탐구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은 일단 잡아주시고 과학 탐구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시에서 아까 수학 선생님께 얘기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은 이과는 그렇죠, 수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겠는데 이제 이과에서 수학은 상수라면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고 알고 있다면 변수라고 한다면 과학 탐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해봤더니 수학은 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물어봤더니 예상이 안 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예상이 안 서느냐?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또 내가 공부하면 왠지 수학보다는 변화가 클 것 같은데 성적에,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시간 과학 탐구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두 가지 정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입니다. 과학 탐구는 사회 탐구에 비해서 체감 연계율이 떨어진다라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연계를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직접 연계되고 있습니다. 직접 연계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있는 자료, 그림, 도표,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당연히 선지 정도만 바꿔서 출제를 하는 걸 얘기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우리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과 수능에 나온 그림입니다. 똑같죠? 네. 당연히 물어보는 것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체감 연계율을 높일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활용하실 때 선지가 기역, 니은, 디귿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연계 교재를 우리 학생들이 보시는데 2번, 3번 볼 때는 리을 보기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강의를 듣다 보고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보기가 나올지를 선생님들이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교재에 녹여 놓으신다면 실제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직접 연계되었다. 과탐도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고요. 또 다른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가계도 문제인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가계도에다가 혈액형 판정을 더해서 복잡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수능 시험장에서 봤는데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연계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수험생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실제 연계 교재의 문제들이 직접 연계되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단계 더 추가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한 단계 더 출제한다는 거죠. 어렵게, 어려운 방향으로. 그래서 반드시 연계 교재의 과학 문제 중에는 어려운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문제의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어떤 원리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개념이 이 문제에 들어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그건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화하시고 반복 훈련하시면서 시간을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차근차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연계 교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 학습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바로 지금입니다. 겨울방학인데요.
아직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변수로 알고 있고 예상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 EBSI 사이트 들어가시면 2018 수능 개념 강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강좌를 모른 채 바로 수능 특강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수능 개념 강좌를 통해서 개념을 완성하시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과학 탐구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개념이 70% 이상이고 거기에다가 기출문제, 문항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과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인강을 들으실 때는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필기하면서 듣지 말고 편안하게 인강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만 수능 개념 교재에 체크해 오셨다가 복습하실 때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스스로 한번 채워나가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인강을 다시 들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나만의 단권한 노트, 엑기스 노트를 만들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라. 이해가 뭡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쉽게 가지고 놀 정도로 누구에겐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이때 여러분들이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복습하시라.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개념을 복습하시고 수능 개념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으면서 단권한 노트를 더욱더 여러분만의 것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 모의평가인 6월 모평을 보게 되는데요. 오답 노트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필요합니까? 꼭 만들어야 하나요? 여러분들 링 노트가 있습니다. 그 링 노트의 절반을 자르셔서 위쪽에다가 문제를 붙이시고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설을 쓰시고 틀린 이유를 적어보시라. 그런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시고 아래쪽에 있는 해설이 보이지 않도록 2번, 3번 수차례 풀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9월 모평 때도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각 단원별로 공간을 남겨놓으시고 6월에 나왔던 1단원 문제와 9월에 나왔던 1단원 문제를 비교해 가시면서 올해 수능이 어떤 출제 패턴을 가질 것인지 해마다 바뀌는 출제 패턴을 여러분 스스로 체화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네 번째 단계인데요. 여름방학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등급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약점 공략 특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EBS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단원에 대한 약점 공략 특강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물리라면 역학이 되겠고요. 화학이라면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생명과학이라면 가계도 유전이 되겠죠. 지구과학이라면 천체 파트일 겁니다. 그 파트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충분히 약점까지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이후가 되면 이제 올해 2번에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평가원이 다 낱낱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2번의 모의평가를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설명, 조언을 들으시고 그 오답 노트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올해 수능, 즉 2018년도 수능에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 문제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5문제를 15분 만에 풀어라. 5문제를 15분에 투자하라. 이럴 정도로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 감각을 익히셔야 되는데 EBS의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문제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능 완성 가장 끝부분에 5회차 모의고사가 있고요. 또 만점 마무리 교재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 없이 EBS 교재만 가지고 매주 한 회차씩 실전 감각을 익히시면서 시간을 점검하신다면 시간 문제도 두려움 없이 수능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달렸는데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좋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재능을 탓하지 마시고 결심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이 결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곳을 나가서 학교, 가정에 가셔서 오늘 들은 내용, 오늘 결심한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하나씩 옮기신다면 반드시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한종 선생님의 아주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것이라는 것 와닿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뭐죠? 그렇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진웅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순서라 오늘 등장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는데요. 다행스럽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네요. 자, 오늘은 2018 학년도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탐구 학습법과 연계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탐구 최근 최저등급 확보와 내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탐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 사회탐구 영역 선생님께 여쭤보든 100이면 100 똑같이 마치 앵무새처럼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학습에서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국영수에서도 개념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사회탐구에서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 우리가 공부했던 용어가 문제에, 선지에, 자료에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 어떻게 출제될까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울산이라는 도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6번째 광역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등. 자, 그런데 울산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의 메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가장 잘 발달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학습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울산에 발달한 공업,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공업이 발달했다. 이 내용을 한국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학습합니다.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출제될까요? 먼저 2017학년도 수능 문항입니다. 자, 우리나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공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울산이 보이지 않네요.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보기에 울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다는 개념을 학습해야지만 풀이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음은 2016학년도 수능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세 지역의 공업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 울산이 이번에는 지도로 제시되었습니다. 울산의 공업 구조를 알아야 풀이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마지막 2013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이 세 공업에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나, 다 모두에 울산이 포함되어 있죠. 울산을 중심으로 가나, 다와 A, B, C를 찾아가야 문항을 풀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자료로 제시되었지만 우리가 이 한 줄의 개념을 통해서 저 문항들을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요. 이 중요한 개념을 많은 학생들이 정말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바른 학습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온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지리는 어떤 과목인가요? 암기 과목이죠. 역사는 어떤 과목인가요?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사회탐구 영역은요. 절대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여전히 학생들은 암기가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통한 학습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해를 하면서 학습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암기를 하느냐, 왜 여전히 딸딸딸 외우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학습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학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개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그 중에 아재 개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입시 설명회에서 이거 준비하면 표정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피식하고 웃게 되실 겁니다. 자, 하나 약속해 주실 것은요. 정답을 알더라도 얘기하시지 말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 버립니다. 글로 버릴 쓰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다음 두 번째. 몸에 좋지 않은 청바지는 뭘까요? 유해진입니다. 유해한 지인이죠. 탄성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길을 가다 나무를 주우면 접니다. 나무를 줍고 있네요. 뭘까요? 우두둑입니다.
왜 우드득이죠? 우드를 득한 겁니다. 우드득. 속상하시죠? 내가 고작 이런 개그에 웃다니. 자존심 상해. 지금 웃지 않으신 분들도요. 오늘 밤에 가서 자려고 누웠을 때 천장에 제가 나무 들고 있는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피식하실 겁니다. 자, 생각해 보죠. 친구가 오늘 아는 사람이 아재 개그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듣기 싫어. 근데 친구가 문제를 얘기합니다.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길을 가다 나무를 주면이 뭐지? 우드득! 대체 왜 우드득이지? 우드를 득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선 사고의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우드를 득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셨죠. 이해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대체 왜 우드득이지? 대체 왜 몸에 좋지 않은 청바지가 유해진이지? 의심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학습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이 판설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 적지 않았나요? 의심을 갖거나 외지하는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이제부턴 끊임없이 의심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해하며 개념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개념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여한종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단권화 교재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권화 교재 들어보셨나요? 제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단권화 교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찾지 못해서 아쉽게도 제가 직접 만든 단권화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임용고사 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권화 교재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재들은요,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교재를 보고 또 하나를 보고 또 하나를 보게 되겠죠. 자, 이 책엔 있지만 다른 책에 없는 내용들, 내가 기본 교재로 삼았던 이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다른 교재에서 발견했다, 문제를 풀면서 발견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 교재에 계속해서 옮겨 적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단권화 교재에 수많은 내용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내용을 10월과 11월에 본다면 여러분들이 고3 내내 학습했던 모든 교재와 모든 문항들을 한 번에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권화 교재입니다. 제가 이 단권화 교재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지리교사 4명을 뽑을 때 4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재수없이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권화 교재를 통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하면서 학습해라. 단권화 교재를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또 사회탐구 영역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연계입니다. 사탐은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영역입니다. 어떻게 연계를 준비할 수 있느냐? 일단 어떤 유형으로 연계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계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개념 및 아이디어 활용. 두 번째, 자료 및 자료 상황 활용. 세 번째, 문항의 축소 및 확대 변형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체감 연계율이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체감 연계율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연계 유형을 통해 대체 어떻게 연계되느냐? 2017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한국지리 문항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2017학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던 문항입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그래프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7학년도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2017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도시 수와 도시 인구를 수에서 비중으로 바꾸어서 출제했을 뿐 거의 동일한 그래프가 출제되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요, 이 문항이 6월 모의평가에도 그대로 출제되었다는 것이죠.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시면 6월, 9월에 출제되었던 문항들이 수능에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대체 어떤 문항들이 연계될지, 어떻게 연계될지 감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계 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how입니다. 어떻게 이 문항이 연계될 것이냐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문항은요, 2016학년도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문항입니다. A, D 네 지역의 최난월 평균 기온, 연강 수량, 기온의 연교차가 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 여기 있지 않은 연평균 기온, 최한월 평균 기온 또는 여름과 겨울 강수량을 출제할 것 같습니다. 또 지도에 출제되는 지역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네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들을 추가해서 출제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 연계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에 이런 문항이 출제될 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연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문제를 한번 보았다, 자료를 한번 보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이하는 데,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계 교재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how,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why, 왜지? 이러한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수험생들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수많은 EBS 강사 선생님들이 EBS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EBS와 함께 2018학년도 수능 만점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진웅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두득 이진웅 선생님이셨고요. 선생님들 다 이제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자, 오늘 2시간 동안 저희가 특별 생방송으로 2018학년도 EBS 12월 입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들의 강의를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인데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 손을 내미십시오. 직접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들 수능에서 원하는 좋은 점수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